네, 안녕하세요. 네, 악기론 강의하는 이나령입니다. 네, 요번 주는 이제 현악기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는데요. 이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이렇게 우선은 지금 보이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이렇게 순서대로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저희 책 6페이지를 보시면 "현악기는 오케스트라의 중추가 되는 악기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유는 아무래도 오케스트라 단원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반수 이상 아주 많은 인원이 현악기 주자에 속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7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간단하게 그려진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지금 거의 대부분이 현악기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맨 앞자리에 이제는 자리를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먼저 읽게 보면 오케스트라 안에서는 보통 16개의 제일 바이올린, 그다음에 14대의 제일 바이올린. 이거는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요. 대략적인 숫자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12개의 비올라, 그다음에 10개의 첼로, 8개의 더블 베이스가 있다라고 이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현악기 군의 각 악기의 수는요. 지금 보는 것처럼 뒤로 이제 저음일수록 조금 더 수가 적은데요. 이때는 이제는 저음의 소리가 너무 크게 되면 음악적으로 좀 무게감이 있게 느껴지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소리의 균형을 위해서 수가 더 적다고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베이스의 소리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조금 더 대신 무거워지기도 하지만 약간 좀 안정감이 아주 탄탄한 좀 단단한 소리를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것은 저음이 많다고 해서 균형이 완전 깨진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제는 어떤 음악이냐에 따라서 조금 저음 악기가 많을 때가 더 좋을 때도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지금처럼 대략 이렇게 무수히 많은 수의 악기들이 오케스트라에서 사용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는 중추가 그러니까 주가 되는 소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케스트라 소리에서 현악기의 소리가 아무래도 강하게 이제는 우리에게 들리게 돼요. 가장 많이 들리게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현악기 군에는 지금처럼 나눠져요. 제일 바이올린, 그다음에 제이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 또는 우리가 콘트라 베이스라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콘트라 베이스, 그래서 약자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죠. 그래서 콘트라 베이스, 그리고 이제 하프까지 이렇게 우리가 현악기 군으로 얘기를 해요. 이 중에서 하프 같은 경우는 좀 단독으로 따로 보기도 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워낙 이제 그 악기 하나만으로도 크게 이제는 그 모형을 외형적인 모습만 봐서라도 좀 따로 단독으로 나눠지기도 해요. 또 왜냐면 튕기는 악기이기도 하죠. 현을 튕기는 악기이다 보니까 그렇게 나눠지기도 합니다. 네.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은요. 전체적으로 바이올린 그룹을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제일 바이올린과 제이 바이올린으로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제일 바이올린과 제이 바이올린. 퍼스트 바이올린과 세컨드 바이올린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죠. 이때의 악기는 같아요. 같은 악기인데 그럼 두 개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제일 바이올린이 대체로 제이 바이올린보다 높은 음을 연주한다. 사실 낮은 음을 연주할 때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높은 음보다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면 주제 선율을 연주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보통 제일 바이올린은 주제 선율을 연주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 바이올린은 주제 선율을 뒷받침해 주는 화음이나 또는 다른 대선율이나 이런 것들 연주할 때가 있죠. 그래서 제일 바이올린과 제이 바이올린의 차이는 주제 선율을 연주하는 악기가 제일 바이올린이라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는 어떻게 생겼죠? 모두 같은 방법으로 소리를 냅니다. 어떤 방식으로 소리를 내죠? 사실 보면 악기의 모양을 봐도 그렇죠. 악기의 모양을 봐도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각각의 악기는 다 달라요. 모양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슷한 형태로 생겼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비슷한 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비슷한 소리를 내는 방식도 같죠? 어떻게 내죠? 활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줄을 그어서, 현을 그어서 이제 소리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는 손가락으로 줄을 튕겨내는 피치카토 형태. 우리가 지난주에 피치카토 부분과 다양한 주법에 대해서 봤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게요. 여기도 하프는 손가락으로 뜯어 연주한다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현악기의 구분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상 연주 형태나 보여지는 외형적인 모습을 봤을 때도 약간 좀 구분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은 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는 그 크기가 다르지만 기본적인 형태는 같다. 하지만 더블 베이스는 조금 다르다라고 적혀 있네요. 그죠? 네, 더블 베이스는 아무래도 소리적인 면에서도 조금 더 구분이 되기는 해요. 왜냐하면 크기도 훨씬 크고 그리고 줄의 굵기라던가 그리고 활의 모양도 조금 더 다른 차이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조금 더 콘트라베이스와는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7페이지 앞부분은 봤고요. 네, 여러분들 아마 벤자민 브리튼의 청소년을 위한 가난한 인문 이 곡은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 책에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 벤자민 브리튼에 대한 책에 이제는 곡의 악기의 순서라던가 악기가 어떻게 배치되고 나오는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계속 설명에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은 바이올린인데 사실 이 책이 되게 오래된 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전 책들이 조금 더 영어 발음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바이올린보다 바이올린. 그죠? 바이올린. 그래서 바이올린 같은 경우 여기 책에 보면 약간 좀 재밌는 그래서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좀 오래된 책이다 보니까 근데 생각보다 되게 감상해야 될 음악도 많이 나오고 다양한 작품들을 많이 적어놓고 그리고 과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게 되게 좋은 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좀 단종이 돼서 좀 안타깝기는 한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본을 하고 그래도 리책을 하게 됐으니까 한번 이 책에 있는 여러 가지 곡들 잘 들어보도록 할게요. 바이올린은 이제 1바이올린과 2바이올린 이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나타나요. 그리고 이때에는 금관악기가 강한 리듬으로 반주를 해줍니다. 그다음 비올라와 목관악기와 금관악기 이렇게 나타나고요. 첼로가 나타나고 더블 베이스가 또 따로 나타나는데 이때는 목관악기와 탬버린 반주로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하프는 또 따로 한번 단독으로 연주를 해요. 그런 형태로 나오는 형태. 그래서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못 들으신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꼭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는 구스타프 홀스트라는 작곡가의 현악기를 위한 성바울조곡이라는 곡 중에 다게이슨이라고 하는 부분, 피날 부분에 나오는 곡인데요. 이 곡을 한번 들어보면서 어떤 악기가 하나의 멜로디를 이제 돌아가면서 현악기가 돌아가면서 주제 선율을 연주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에서는 어떤 악기 순서대로 나오는지 한번 악보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한 악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듯이 비슷한 소리를 가졌고 연주법도 비슷하다 보니까 소리로만 듣게 되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보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곡에서는 그린 슬리브즈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곡일 거예요. 그래서 이 곡이 다시 곡과 함께 섞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악기에서 나오는지 한번 악보와 함께 이것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올라로 가시면 보이죠? 빈소리 보죠? 들리시죠? 바이올린이 주제 선율을 연주하고 베이바이올린이 보시면 하모니 연주를 맞춰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렇게 나타나는 곡이 바로 이제는 홀스트의 현악기를 위한 성바울 조곡이라는 곡이고요. 이 곡은 이제 현악기가 돌아가면서 되게 여러 번 반복해서 멜로디를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곡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린슬리브스가 중간중간에 이제 잠깐씩 나왔죠. 그래서 좀 아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아일랜드 풍의 그런 민속적인 그런 곡이었고요.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악기로만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큰 음색적 차이는 없지만 다른 곡에서 편곡되어서 뭐 목관악기라든가 또는 금관악기로 악기가 돌아가면서 나타나는 그런 게 편곡된 곡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곡들에서는 좀 이렇게 음색적 차이가 확실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자, 아래에 지금 과제물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은요. 연주대 위에 현악기군의 각 악기가 어떻게 배치되는지 도표를 표시해라.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1 바이올린과 제2 바이올린의 차이는 무엇일까? 아까 우리 같이 얘기를 했었죠. 네, 우선 제일 큰 차이는 제1 바이올린이 주제 선율을 연주하는 경우가 더 많다. 또는 높은 음을 연주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네,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보다 더블 베이스 수가 더 왜 적은가? 이 부분은 아까 위에서 같이 읽었죠. 네, 소리의 균형을 위해 수가 더 적어지고 있다라고 위에 적혀 있었고, 현악기군 내 다른 악기와 합의 다른 점, 가장 큰 다른 점은 뭘까요? 생김새죠. 네, 모형, 외모. 외형이 다르고, 그 다음에 현을 뜯는 악기이고, 그 다음 현악기는 뜯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활을 이용하는 악기이고, 그런 차이점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8페이지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페이지로 넘어가면 바이올린으로 이제 나오고요. 바이올린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태리어는 비올리노, 프랑스어로는 비올롱, 독일어는 비올리네라고 조금씩 이름이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바이올린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네, 바이올린의 음역은 지금처럼 최저음은 솔에 해당을 합니다. 솔, 그죠? 그리고 최고음은 지금 보이는 이 미라는 음에서 한 옥타브 더 위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9페이지를 잠깐 먼저 볼게요. 음역이 나왔기 때문에 9페이지를 보시면 이 4개의 현이 지금처럼 솔, 레, 라, 미 이렇게 5도씩 올라가면서 솔부터 레 완전 5도씩 올라가면서 레미파솔라 라시도 레미 이렇게 5도씩 올라가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맨 끝에 제일 이제는 얇은 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현. 이 현으로부터 보통 2옥타브 위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저음은 당연히 G현인 제일 낮은 음, 솔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지금처럼 솔서부터 미의 한 옥타브부터 위까지 여기가 음역이라고 저는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바이올린은 우리가 현악기, 우리가 이제 모든 악기들 지금 이제 악기론이라는 수업을 받으면서 이 현악기는 가장 오래 전에 이미 지금 현재의 모습을 완벽하게 만들어진 악기가 바로 이제 이 바이올린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뭐 관악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개량이 되면서 색소폰 같은 경우는 아주 후반부에 이렇게 이제는 악기가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런데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는 어떻게 보면 악기들 중에서 제일 오래된 오래전에 이미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던 악기가 바로 이제 바이올린이에요. 그래서 바이올린의 근원은 지금 책에 여기 적혀 있는 신비에 쌓여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네, 신비에 쌓여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발명이 되었는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올린에 관련된 부분으로 넘어가면 잠깐 우리 책에도 있죠. 이제는 바이올린의 할아버지 조상과 같은 악기라고 볼 수 있는 악기가 지금 이렇게 아래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휘들 또는 비엘 또는 휘들 또는 레벡이라고 적혀 있는 이런 것들이 보통 바이올린의 이제 원전 악기 이제는 조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악기가 지금 여기 보이는 그림 또는 여러분들 책에 나오는 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 이런 것들로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시 볼게요. 네. 여기 적혀 있죠. 지금처럼 레벡이라고 불리는 소형들이 먹는 배의 모양으로 세 줄이 달린 한 악기와 팔자 모양의 5줄로 달린 휘들 또는 비엘이 되었다라고 이제는 적혀 있습니다. 16세기 전반에 어디? 네, 이태리에서 바이올린은 정확하게 생겨나는 그쯤 대략적으로 생겨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때 첫 번째 예제는 불리던 이름이 비올이에요. 그래서 비올리노라고 우리가 보통 이탈리아어로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악기가 이제는 바이올린과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한 악기의 종류였다라고 적혀 있고요. 네, 한번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건 이제는 이제 역사 쪽에 해당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검색을 해서 찾아봐도 되게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자,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는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연주가 되고 그리고 4개의 줄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악기의 명칭 또한 그래서 거의 대부분 똑같게 나타나고 있어요. 한번 명칭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은 바이올린이라고 보고 같이 볼게요. 지금 바이올린에 줄이 있습니다. 우선 그죠? 그래서 줄이 지금처럼 G, D,
E, A, E 이렇게 해서 4개의 현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이 현을 받치고 있는 길쭉한 목을 우리가 지판이라고 얘기합니다. 핑거보드라고 얘기하는 지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바이올린 하면은 보통 F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이게 F자 모양 갖고 있는 이것을 사운드 홀, 정확한 이름은 사운드 홀이고요. 우리가 F홀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현을 지탱하고 있는 약간 타원형의 형태를 갖고 있는 약간 굴곡이 이렇게 되어 있죠. 약간 굴곡이 있는 이 부분을 브릿지, 줄 받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앞판과 뒷판이 되고 있죠. 그다음 요 밑에 아래 부분은 테일피스라고 얘기를 해요. 테일피스. 그리고 턱을 받치는 부분이 보이고요. 맨 위에 동그랗게 마치 크로아상이 말려 있는 것처럼 빵이 말려 있는 것을 스크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조율 조리개가 지금처럼 4개가 있겠죠. 그 다음에 활, 아랫부분은 활밑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게 바로 활대가 되겠죠. 그리고 끝, 활끝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은 말총으로 되어 있어요. 말총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그렇게 해서 각각의 이름은 지금처럼 이러한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아까 말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바이올린의 4개의 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그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G, D, A, E 아래에 저음서부터 G, D, A, E 이렇게 4개의 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아까 보였던 바이올린을 측면에서 이렇게 자른 것 같은 형태의 그림이 여기 보여요. 왜냐하면 이 안에 무엇이 있냐면 앞판과 바이올린의 앞판과 뒷판 사이에 바로 사운드 포스트라고 하는 기둥이 있어요. 사실 악기가 소리를 내는 것은 이 사운드 포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현을 이렇게 긋게 되면은 앞판과 뒷판이 현에 의해서 좀 떨리게 되면서 진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진동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운드 포스트라고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사운드 포스트에 의해서 함께 현을 긋고 그 다음 앞판과 뒷판이 움직이고 진동하고 같이 사운드 포스트가 진동하면서 F5를 통해서 소리가 나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소리대 사운드 포스트라고 하는 이것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또 이제 요거에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볼 거거든요. 그때 보시면 아마 조금 더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지금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나와 있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주법으로 봤던 부분, 현악기 주법으로 전체적으로 다 같이 보았던 부분, 그 부분이 여기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여기는 조금 이제 줄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같이 들어보고 다시 한번 들어보면 좋으니까 같이 한번 여기 부분도 소리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나오는 소리는 지금처럼 이제는 바이올린 주자는 대략 이제 순서대로 쭉 손가락을 대서 연주를 하게 되면 약 50개의 음을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스케일을 연주하는 것을 한번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처럼 최대 50개의 음을 낼 수 있다. 대략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이중주법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중음주법, 이중주법, 상중주법, 사중주법.
지금처럼 현악기 같은 경우 화음을 낼 수가 있어요. 화음을. 그죠? 그래서 보통 이중주나 삼중주는 괜찮은데 사중주 정도 되면 이렇게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같은 화음을 낸다기보다 아르페지오 형태로 이제 긋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브릿지가 타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곡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G현과 E현을 동시에 연주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죠. 하지만 하려면 할 수도 있습니다. 브릿지와 현 사이에 활을 놓고 그으면 이게 타원형이다 보니까 그 G현과 E현만 그을 수는 있어요. 이거는 뭐 현대적 주법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한번 이중주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소리가 아주 좋지는 않아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책은 좀 오래된 책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음원 자체도 테이프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소리는 좋지 않다는 거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레가토. 레가토라는 것은 부드럽게 연결을 해서 보통 일반적인 현악기에서 슬러가 붙은 부분들을 이제는 활을 이렇게 업다운을 바꾸지 않고 한 번 그어진 활 안에서 여러 개의 소리를 같이 내게 되는 것이 이제 레가토의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마르텔라토, 내려치듯이. 우리 마르카토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면 좀 이렇게 활을 짧고 강하게 내려치는 형태를 가지고 이제 마르텔라토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소리는 비슷해요. 자, 하나, 둘, 세 번째. 좀 강한 소리로 나오는 형태입니다. 네. 11페이지니까 첫 번째죠. 요건 레가토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힘있고 짧게 힘차게 사용하는 소리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살탄도라고 하는 것은 활의 중간 부분을 짧게 사용해서 이렇게 약간 튕기듯이 줄이 위에서 이렇게 튕겨 나가는 것처럼 빠른 패세지에서 사용되는 소리에 해당을 합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 외에 콘소르디노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다 들으셨을 거예요. 저런 콘소르디노는 야금기를 사용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야금기를 제거하라라고 할 때는 센자 소르디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콘소르디노와 센자 소르디노는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지금 보이는 것처럼 빈 모양 옆에 그림 보이시죠? 이것처럼 빈 모양처럼 생긴 부분을 이제 브릿지에다가 끼는 거예요. 끼우다 보면은 이제 소리가 진동이 아무래도 이제는 이 끼운 거 현에다가 무엇을 막아놨기 때문에 진동이 좀 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리가 조금 이제 줄어드는 형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다양한 형태의 야금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야금기는 하지만 진짜 아주 연습용 야금기라고 해서 소리가 정말 이렇게 모기 소리처럼 작아지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 피치카토, 손가락으로 줄을 튕긴다. 활을 다시 사용하라고 할 때는 아르코라는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트레몰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처럼 두 가지로 여기 보면 나눠져 있습니다. 운지 트레몰로와 운궁 트레몰로, 핑거 트레몰로와 보우 트레몰로로 나눠져 있는데요. 운지 트레몰로는 말 그대로 두 개의 그러니까 뭐 다른 두 개의 음을 빨리 오가면서 연주하는 것. 그 다음에 운궁 트레몰로는 하나의 음위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는 보통 두 개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음이 있으면 사이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하나의 음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게 운궁 트레몰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술 폰티첼로도 아마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죠? 지난주에 술 폰티첼로는 브릿지 위에서 가깝게 연주를 합니다. 여기 또 이제는 책이 오래되다 보니까 줄 받침대 가까이에서
활을 써서 괴상한 소리를 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죠? 우선 사실 괴상하다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가까이에서 활을 써서 금속적인 소리를 낸다라고 우리는 조금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금속적인 소리를 내는데 특히 웅궁 트레몰로 연주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네, 제가 아마 이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술 폰티첼로라고 하는 이 부분은 웅궁 트레몰로, 그러니까 트레몰로와 함께 되게 고음에서 사용했을 때 아주 은빛깔 나는 되게 매력적인 소리로 변하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리이기도 하고요. 그다음 술 폰티첼로와 약간 반대되는 용어가 하나 있었죠. 네, 술 타스토. 네, 이 부분은 지판에서 좀 가까이 연주해서 약간 좀 나무와 같은 건조한 서걱서걱한 소리가 나게 하는 거. 그래서 소리적으로도 약간 반대적인 음향을 갖게 되는 것이 술타스토에 해당을 하죠. 그다음 하모닉스. 하모닉스는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을 했죠. 이것도 손가락 끝에 줄을 살짝 이렇게 손가락을 대서 높은 소리로 나게 되는 거. 약간 플룻 소리와 비슷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통 1옥타브에서 우리가 또는 2옥타브 정도 올라가게 된다. 라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 다음 꼴레뉴가 여기 나와 있는데 꼴레뉴는 어디 말총으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활대, 그러니까 활등, 활을 돌려서 활등으로 연주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가 닿기 때문에 튕기게 되면은 조금 금속적인 소리가 나고 긋게 되면 조금 서걱서걱한 소리가 나기도 하는 게 바로 꼴레뉴라고 하는 것이었죠. 네, 여기까지 읽어봤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12페이지에 현악기의 바이올린에 대한 역사가 또 잠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네, 요 바이올린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어떠한 글씨도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볼게요. 세월이 흐름에 따라 바이올린 제작과 크기에 사소한 변형이 있어 왔지만 언제 16세기 이후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오래전에 완벽한 악기로 제작이 되고 그것이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다. 그때의 제작됐던 바이올린 지금도 최고가고 가장 좋은 바이올린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 때의 바이올린을 지금은 아무리 따라하려고 해도 만들 수 없다고 하기도 해요. 그러면 그게 왜 지금은 어렵냐? 그때가 되게 혹한기였다고 해요. 되게 추운 겨울을 한번 겪었대요. 되게 더웠고 되게 추웠고. 그러면서 그 당시 때 나무가 되게 단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한 기후가 그 이후에 없었기 때문에 똑같은 나무를 지금은 이제는 재료를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때 정말 똑같은 바이올린을 만들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기후적인 문제도 있었다고 얘기들을 해요. 네,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바이올린이 17세기 중 최고의 제작 기술자인 세 가문에 의해서 만들어졌었어요. 이들은 모두 북부 이태리 크레모나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던 아마티, 네, 과르네리, 스트라디바리, 아마 여러분들 바이올린 하면서 많이 들어보셨던 이름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 악기 엄청 고가의 악기들이죠. 이 가문들이 가장 유명을 했었고 그중에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악기가 되게 이제 좋은 악기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 김민진이라고 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네, 김민진이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예전에 바이올린을 도둑 맞은 적이 있어요.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되게 큰 사건이에요. 네. 그래서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언제나 어디를 가나 항상 발에다 어디 카페를 가도 발에다 묶어놓고 먹었다고 해요. 이 김민진이라고 하는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그런데 딱 한 번 샌드위치 집에서 주변에 같이 갔던 지인이 내가 잠깐 맡아주면 되지. 그래서 그걸 믿고 갔다 왔는데 그 잠깐 사이에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되게 큰 사건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결국 이
이 바이올리니스트는 잠시 사라졌다가 다시 한번 최근은 아니라 한 2, 3년 전? 2, 3년 다시 한번 복귀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 때 아무래도 이 악기를 이제 잃어버리고 나중에 어떤 도둑들이 아무튼 훔쳐간 거예요. 이렇게 몰래 훔쳐갔는데 이게 비싼 건지 안 비싼 건지도 모르고 이제 다른데 이제는 이걸 팔으려고 내놨다가 중고 사이트 같은데 네, 그랬다가 아마 걸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랬던 사건이 있었죠. 네. 그 정도로 아주 고가의 그리고 좋은 소리를 갖고 있는 악기이죠. 그래서 보통 바이올린 하면은 이러한 이제는 그 가문, 그다음에 지역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네, 좋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아래에 보시면 감상하면 좋을 음악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 중에서 여러분들이 골라서 더 들어보시면 개인적으로 조금 더 들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3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과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음악을 들어보면서 하나하나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13페이지에 보시면 과제 4. 아래 용어가 현악기 연주에 어떤 특수 효과를 의미하는가? 네, 이거는 우리 10페이지와 11페이지를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다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B번 볼게요. B번에 보시면 테이프에 녹음되어 있는 네, 음원을 제가 들려드릴 거예요. 테이프에 녹음되어 있는 바이올린의 각 특수 주법을 위에 사각형 속에 쓰여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사각형 여기 있죠. 여기에 나와 있는 보기 중에서 사각형 속에 쓰여 있는 것과 합치시켜라. 그러니까 순서대로 적으시면 돼요. 알겠죠? 한번 여기다가 숫자를 위에다가 어떤 순서인지 숫자를 적으셔도 좋고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다 적으셨나요? 첫 번째 소리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네, 한번 다시 같이 들어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리는 이중주법에 해당하는 거죠. 두 번째. 음원이 좀 좋지 않지만 소리가 약간 좀 막혀있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두 번째가 네, 콘솔티도 해당하죠. 세 번째, 고음으로 올라간 거 아마 여러분들 느껴지실 거죠. 하모니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트리가 헷갈릴 수도 있지만 음정이 높기 때문에 네, 트레몰로 해당하죠. 다섯 번째, 할 대로 연주한다고 했던 폴레니오. 네, 여섯 번째,
번째. 피치카토에 해당을 하죠. 네. 이렇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현악기 연주와 관련된 다음의 이태리 용어를 설명하여라. 이것도 마찬가지 저희가 지난주에 했던 것들 그리고 뭐 여기에서는 10과 11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아래 걸 또 볼게요. 아래 사각형 속에 2명의 유명한 바이올린 제작자와 그들이 살고 있던 동네 이름 그리고 3명의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가를 가려내라. 네, 3명의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 중 1명은 작곡가이기도 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마 요 부분도 아마 여러분도 아마 충분히 맞힐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에서 먼저 2명의 유명한 바이올린 제작자는 누구일까요? 네, 아마티, 그죠? 네, 제작자에 해당하고 아까 스트라디바리, 가장 유명한 바이올린, 네,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얘기했던 제작자에 해당을 하죠. 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던 동네가 어디였죠? 이탈리아에 있는 크레모나라고 하는 지역이었죠. 이게 이제는 그들이 살았던 동네 이름이고요. 그 외에 3명의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가를 가려내라. 라고 적혀 있어요. 뭐 3명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그죠? 연주자 겸 그리고 작곡가죠. 파가니입니다. 그 다음에 연주자, 오스트리아. 또 연주자죠. 이렇게 우리가 네,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가서 볼게요. 먼저 이렇게 다시 봐야겠네요. 바이올린 활에 쓰여진 숫자 대신 발음 명칭을 한번 적어보아라 라고 적혀 있어요. 네, 같이 한번 이 부분도 볼게요. 자, 우선 1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였죠? 턱받침이라고 하는 부분이었죠? 네, 턱받침. 그 다음 2번으로 가면 네, 이 부분은 네, 줄받침, 브릿지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니까 네, 브릿지라고 적도록 할게요. 3번. 네, 현의 순서예요. 아래가 G현, 그 다음 5도씩 올라가서 D현, A현, E현에 해당을 했고요. 7번은 이 현을 조율을 하는 조율이계, 네, 조율 조리계에 해당을 했었죠. 네, 그 다음 8번으로 가네요. 8번. 줄을 연결하는 아랫부분. 여기 있는 나무 부분이죠.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네, 이 부분은 우리가 테이피스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테이피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9번. 사운드 홀 또는 F홀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네, 사운드. 네, 사운드 홀. 그리고 그 다음에 지판. 네, 지판. 핑거보드라고 얘기하는 지판이 있고요. 다음으로 가야 될 분 11번이네요. 11번은 이제 말총이라고 우리 얘기를 했던 부분, 말털이 붙어있는 부분. 그리고 뒤에 12번이 활등 또는 활대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여기 부분이 활끝, 그리고 아랫부분 활밑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씩 이제는 명칭을 같이 봤고요. 아랫부분으로 내려가면 바이올린의 기본 소리는 어떻게 나는 것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다른 음향이 어떻게 나며 줄의 진동이 어떻게 증폭이 되어 풍부해지는지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이 부분 너무 어렵죠. 이것이 저희가 예전에 EBS에서 다큐프라임이라고 하는 이제 다큐멘터리를 하고 있는 지금도 나오고 있는 거죠. 이 다큐프라임 중에서
악기는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리즈로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어요. 거기서 악기의 기본적인 구조, 진동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되게 자세하게 보여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제가 지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해서 소리가 진동이 일어나고 사운드 포스트가 어떻게 흔들리는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올린의 상판은 심하게 쪼개져 있어서 제일 먼저 할 일은 그 쪼개진 부분을 붙이는 일입니다. 다행히 콘트라베이스의 상판은 상태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께를 다듬는데 몰두할 수 있죠. 사실 장인들은 악기를 고를 때 상판의 상태부터 살폈습니다. 현악기에서 상판은 소리의 핵심이죠. 현의 진동을 가장 먼저 받아들여서 그 진동을 악기 전체에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바이올린은 체구는 작지만 아주 크고 화려한 소리를 냅니다. 정확한 음정, 넓은 음역, 그리고 정교한 표현력을 가졌죠. 활이 현을 떨리게 합니다. 자세히 보면 왼쪽으로 밀렸다가 오른쪽으로 되돌아오는 속도가 다릅니다. 활에 밀려갔다가 현의 탄성으로 빠르게 되돌아오기 때문이죠. 이런 떨림이 바이올린 고유의 음색을 만들어냅니다. 현의 진동은 브릿지를 흔들고 그 브릿지가 맞닿은 상판을 떨리게 합니다. 이 상판의 떨림이 바이올린 소리의 출발이죠. 상판을 따라 길게 척추같이 붙어있는 버팀목이 베이스바입니다. 베이스바는 상판을 버텨주고 바이올린의 소리에도 영향을 미치죠. 네, 지금 보신 것들 보니까 되게 신기하죠. 네, 그 안에서 어떻게 떨리고 있는지, 그 안에서 어떻게 지탱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기본 소리는 어떻게 나느냐. 활이 현을 그으면 그 그어지는 현에 의해서 진동이 일어나고 그 진동이 일어나는 장동이 이제는 점점 빨라지면서 이제는 지판을 브릿지를 움직이게 하고 브릿지가 또 상판을 움직이게 하고 그 상판 안에 있는 베이스바와 사운드 포스트가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그 소리가 증폭이 돼서 F호를 향해서 다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바이올린 이제 관현 악기론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바이올린까지 같이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현악 기법 연구 책에 이제 각각의 현의 G현, 그다음 D현, A현, E현에서는 어떠한 음색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올린의 관현악 기법 연구라는 책에 나와 있는 부분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바이올린의 조율 및 음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우리가 봤던 부분이지만 한 번 더 얘기를 한다면 지금처럼 튜닝되는 4개의 현은 지금처럼 G현, 그다음 D현, A현, E현 이렇게 4개의 현으로 되어 있고 음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최저음은 솔이 되는 거죠. 이 솔보다 더 낮은 소리는 절대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미라는 그러니까 이 1번에 해당하는 2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두 옥타브 위, 그러니까 16바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음역
때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면은 지금 8박부터 더 조금 더 높은 소리까지 낼 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이거는 이제는 연주자의 기량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보통 악기론에서 나와 있는 최고 음역대는 최고 음역이라는 이 음역대는요. 사실상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연주자의 기량에 따라서 더 낼 수도 있고 또는 이 두 옥타브 위에 해당하는 이 미라는 음을 낼 때 음정적으로 좀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바이올린에서 고전 시대, 그러니까는 우리가 고전 시대라고 하면은 하모베, 하이든, 베토벤, 어,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이 살던 이 고전 시대의 바이올린 음력은 일반적으로 어디까지 얘기냐면 라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덧줄로 그려서 이렇게 덧줄 4개의 이라 여기 네, A음 까지가 보통 많이 쓰던 형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고음일 때는 현악기 연주자들도 이제 아무래도 음력적인 부분에서 음정 부분에서 좀 많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 여러분이 고음은 좀 어려움은 어떤 악기든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악기론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음력은 바로 그러니까는 최저음 최저음이 어떻게 되는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최저음보다 더 내려가는 음을 쓸 경우 당연히 연주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각각의 현들, 이 G현, 그 다음 D현, A현, E현, 이 각각의 현들에게서는 어떠한 음색적 차이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할게요. 지금처럼 G현, 이제 개방현이라고 이제 솔 G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운지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를 긋게 되는 것. 그것을 이제 개방현의 이제 소리이죠. 그래서 가장 낮은 음역대에 해당하는 부분을 연주할 때 내는 현이 바로 G현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G현은 아무래도 소리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어두운 이제 바이올린 안에서도 약간 어두운 음색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G현에 해당하는 소리가 되겠죠. 그리고 약간 어둡고 조금은 두터운 음향을 가지고 있고 아무래도 진동 폭이 더 클 수밖에 없죠. 저음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음향적으로 풍부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차이콥스키의 심포니 5번의 2악장 악보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111마디에서 119마디에 나오는 주제 선율이에요. 사실상 이 곡의 실제 주제는 처음에는 호른이 연주를 해요. 호른이 연주를 하는데 여기서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 멜로디를 반복을 할 때 이제 바이올린에서는 좀 저음역대에서 나타나는 소리에 해당을 합니다. 한번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5. 네. 저음역대의 바이올린 소리도 되게 매력적인 소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바이올린은 고음역 악기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저음역대에서 나는 소리들도 되게 매력적으로 들린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만 다시 더 들어볼게요. 3, 5.
선율이 너무 아름답네요. 네. 네, 다음 이제 D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현은 이 네 개의 현 중에서 이제 이 바이올린의 네 개의 현 중에서 소리의 강도가 가장 이제는 제일 약한 이 네 개의 현 중에서 비교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여서 이 네 개의 현 중에서 약한 현을 우리가 D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G현과 G현은 조금 더 우리가 조금 더 풍부한 진동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색적으로도 이제는 음향적으로도 풍부하고 그리고 조금 어둡지만 이제는 이렇게 좀 우리가 들었을 때 조금 더 약간 무겁지만 좀 이렇게 따뜻한 소리를 갖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D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이렇게 진동폭이 조금 더 좁아지면서 풍부한 음량을 갖지는 못해요. 이 부분에서는. 네. 이게 진동의 길이가 좀 짧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하지만 당연히 뭐 소리는 여기서도 좋은 소리를 갖습니다. 근데 이게 네 개의 현 중에서는 조금 약하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예제 악보로는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쉐헤라자데라고 하는 천일 야화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음악이죠. 여기에 나오는 곡 중에 중간 부분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6. 네. 어떤가요? 약한가요? 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좀 당연히 프로페셔널한 연주자에 의해서 연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있지 않지만 이 네 개의 현 중에서만 큰 차이가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6. 네. 바로 D현의 음색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또 선율이 아름답고 하기 때문에 되게 감미롭게 들린 것 같습니다. 다음은 A현을 보도록 할게요. A현. 사실상 이 A현이 이 바이올린에서는 바이올린의 꽃에 해당하는 현입니다. 가장 많이 연주되는 음역대가 바로 이제 술 A에 해당하는 A현에 해당을 하고요. 작곡가들이 고음역대를 연주할 때도 덧줄이 나올 때도 E현보다는 A현에서 차라리 연주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아주 이제는 가장 바이올린과 바이올린적인 소리를 내는 현이 바로 A현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소리의 빛깔도 아주 발랄하고 예쁘고 그리고 부드러운 소리라든가 서정적인 소리, 감성적인 어떠한 패세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연주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A현.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음역대, 바이올린이 가장 많이 쓰이는 음역대에 해당을 하기도 합니다. 한번 A현의 소리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악보가 좀 끊겨서 나왔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7. 네. 혹시라도 지금 이 관현악 기법 연구책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술 A에 해당하는 예제 악보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지금 저도 제가 보고 있는
책과 조금 다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악보는 푸치니의 악보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7. 네, 악보. 저희의 책에는 브람스의 심포니 3번이 나와 있어요. 네, 약간의 차이가 있네요. 왜냐면은 이제 책도 계속 개정이 되면서 조금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2현을 보도록 할게요. 2현은 이제 4개의 현 중에서 가장 이제 얇은 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가장 높은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아주 발랄한 소리를 가질 수도 있지만 약간은 좀 강한 소리를 낼 수도 있는 악기의 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현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강렬하고 조금 더 어쩔 때는 귀에 좀 너무 고음일 때는 거슬릴 수 있는, 그리고 음정을 맞춤에 있어서도 정확한 음정을 맞추지 않았을 때는 좀 우리가 들었을 때 약간은 좀 이렇게 긴장감 있게 들리게 하는 그러한 부분이 바로 이연에 해당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악보에서도 엄청 많은 덧줄이 보이고 있죠. 네, 한번 이 강한 이현에서의 소리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3, 8. 부점과 함께 그리고 포르테로 하여튼 다이나믹 자체도 좀 강렬하게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소리가 되게 강한 소리를 음색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8. 네. 지금처럼 이제는 각각의 현에서의 음색은 어떤지를 지금 들어봤어요. 그래서 G현, D현, G현, D현, A현, E현 이렇게 이제는 들어봤고요. 지금처럼 보통 어떤 현에서 해라 라고 할 때는 지금 술, G, 술, E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뭐 술, G 하면 G현에서 연주해라. 다른 현에서도 연주할 수 있지만 G현에서 연주해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뭐 또는 술 A 이런 식으로 이제 적는 거죠. 그래서 G에서 낼 수 있는 소리는 당연히 최저음에 해당했던 아까 솔부터 이 라 전, 그러니까 G, A 플랫 음까지는 솔 G에서만 낼 수 있는 거죠. 네. G에서만 낼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소리 안에서는 이 A현에서 낼 수도 있지만 G현에서도 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뭐 A현에서 낼 수 있는 소리이지만 나는 G현에서 냈으면 좋겠다. 작곡가들이. 그럴 때는 그 위 악보 위에다가 지금처럼 솔 E, 뭐 솔 G 이런 식으로 이제는 적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반드시 어느 현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써 있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중음주법. 아까 우리 이제 관현악기론 책에서도 잠깐 봤죠. 예, 바이올린에서는 중음주법이 아까 이제 이중주법, 그다음 3중, 다음 네, 4중 음까지 그래서 이렇게 화음으로 낼 수 있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중주법과 상중주법이 이제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독주에서 많이 사용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오케스트라 안에서는 사실상 중음주법을 굳이 여러 대 있는 악기들이 화음을 연주할 이유는 없죠. 이제는 여러 대가 있기 때문에 굳이 화음을 이중주법이나 삼중주법으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뭐 퍼스트 바이올린, 세컨드 바이올린 이런 식으로 이제는 그 바이올린 여러 대들이 또 나눠서 음을 내면 그것이 바로
이제 이중주법처럼 화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악기에서 쓰이는, 현악기에서 독주일 때 보통 많이 쓰이는 방식이고요. 오케스트라 안에서는 화음을 연주하는 방식은 이중주법이나 삼중주법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DVG라고 얘기하는 DVG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또는 약자로 이렇게 적기도 해요. 네. 그래서 여러 이제는 화음이 있을 때 제1바이올린과 제2바이올린이 그 음을 나눠서 연주를 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 안에서는 이중주법이나 삼중주법, 이 중음주법은 많이 사용하지 않고 DVG를 이용을 하고, 중음주법은 독주나 또는 뭐 사중주 정도 되는 그런 안에서 이제는 사용을 하고 있죠. 네, 한번 여기 보도록 할게요. 네. 소리는 여기서는 듣는 게 없네요. 우리 아까 간현악기론 안에서 소리를 듣는 걸로 그거는 보고요. 자, 그 다음에 하모닉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모닉스는 지난주 설명에서 자연적인 하모닉스와 인위적인 하모닉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제는 주법에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 부분은 참 아마 바이올린을 직접 전공하시는 분들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텐데,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대학을 다닐 때 이제 악기론이나 관현악기법 이런 부분들을 공부할 때 되게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자연 하모닉스일 때는 음표 위에 동그라미 표시를 한다거나, 그리고 지금처럼 뭐 다이아몬드 표시가 되어 있을 때는 이제 인위적인 하모닉스다라고 이제는 얘기를 한다는 것. 요거를 아마 여러분들 똑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동그라미가 있을 때, 음표 위에 동그라미가 있을 때는 자연적 하모닉스. 그리고 그다음에 음표가 있고 어떤 음표 위에 그 사도 위에는 이렇게 다이아몬드 표시가 만들었을 때를 인위적인 하모닉스다라고 우리가 여기 얘기를 한다는 거. 사도 위에서 움직이는. 여기서 이거 하모닉스 표시는 어디라고 했죠? 네, 사도 위. 사도 위를 터치할 때가 하모닉스라고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하모닉스의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인위적 하모닉스에 해당하는 악보에 해당하겠죠. 318. 네. 319. 악보는 없지만 들어볼게요. Three 20. 네. 이것처럼 되게 금속적이고 되게 유리 같은 소리 같기도 하고, 네, 우리 책에서는 플룻의 고음역의 소리와 비슷하다라고 표시한 것처럼 되게 가늘고 귀에 약간은 꽂히는 듯한 그런 금속적인 소리를 갖는 것이 바로 하모닉스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모닉스의 지금 보면 코플랜드라던가 두 번째 들었던 곡은 베베르네 곡이고, 그 다음은 스트라빈스키, 지금처럼 좀 현대 음악 쪽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음색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다음은 도약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바이올린이라는 이 악기는 되게 기교적인 악기에 해당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빠른 패세지 안에서도 넓은 도약이 일어났을 때 사실상 당연히 어렵죠. 예, 뭐그 쉽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예를 들어 피아노가 갑자기 막 도약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약간의 이제는 텀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덜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빠른 패세지에서도 큰 도약이 일어나더라도 조금 더 이제는 쉽게 연주할 수 있다라고 이제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낮은 음역에서 높은 음역으로 간다거나 이러한 소리들이 또는 높은 음역에서 낮은 음역으로 움직인다거나 그러한 소리들을 이제 많이 빠른 패세지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악보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바그너의 악보에서 도약이 일어나면서 상행한다거나 지금처럼 하행하는 형태가 지금 음악에서 악보에서도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악 같은 경우에도 엄청 큰 도약을 갖고 있는 형태에서 큰 음력자의 도약을 연주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첫 번째 이제 바그너의 음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323. 그다음 두 번째 거 들어볼게요. 바르톡 324. 한 번 더 바그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3. 두 번째 바르톡의 324. 네. 지금처럼 이제는 음역대가 당연히 지금 이것도 쉽게 녹음이 되고 쉽게 연주가 되진 않았을 거예요. 네, 그죠? 하지만 되게 이제는 이런 빠른 패세지나 도약이 있을 때에도 충분히 바이올린이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는 보여주는 소리였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바이올린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함께 봤습니다. 뭐 음력, 그다음에 각각의 현에서 나는 소리들, 그리고 악기의 명칭이라던가 또는 주법을 함께 들어보는 형태를 같이 해봤고요. 다음 시간은 가능하다면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이 세 대의 악기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지금 온라인으로 영상 강의를 찍고 있는데요. 찍고 나서 보니 또 너무 말이 빨랐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1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네요. 다음 시간은 조금 더 말을, 설명 자체를 조금 더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